서울에서 인쇄소 영업을 뛰다 보면 휴가를 쓰는 날이 1년에 사나흘도 안 된다. 그 아까운 하루를 지난 여름에는 할머니 첫 기제사에 썼다. 제살에야 큰 집 식구들과 우리 세 식구가 전부인 조용한 자리였다. 아버지가 무릎이 안 좋아 재수 짐을 지고 오르는 심부름은 자연히 내 몫이 되었다. 큰 집은 경북 산골에 있다. 20가구 남짓한 마을인데 문 닫은 분교와 경로당 말고는 건물다운 건물이 없다. 버스는 하루 3번 들어오고 마지막 고개를 넘으면 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다. 급한 일은 아직도 경로당 유선 전화를 거쳐 돈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 여름마다 갔으니 꼬박 20년 만이었다. 길은 그대로인데 낯익은 문패 몇은 이끼 낀 자물쇠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도 마을 어귀의 낡은 돌탑만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어른 가슴께까지 오는 돌무더기 위에 널쩍한 돌 하나가 모자처럼 얹어 있다. 그런 탑이 마을로 드는 길 4곳에 하나씩 모두 4개다. 마중 나온 큰아버지는 트럭을 탑 앞에 세우더니 막걸리 한 병을 천천히 다 부었다. 인사는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은 그것뿐이었다. 탑을 지나자 등 뒤에서 여름바람이 한번 문이 닫히듯 후 지나갔다. 큰 집은 마을 안쪽 끝 뒷산자락에 등을 대고 앉은 오래된 기와집이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는 바람을 쐐러 마당으로 나갔다. 여름 해가 길어 7시가 넘었는데도 하늘 끝에 빛이 남아 있었다. 담장 너머는 고추밭이고 밭끝에는 대숲이 병풍처럼 둘러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밭 한가운데 서 있는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새 쫓는 장대에 비료 포대를 씌워 놓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쪽으로 몸을 틀었다. 흰옷이었다. 빛바랜 소복 같기도 하고 오래 널어둔 홉청 같기도 했다. 문제는 높이였다. 고추 지지대가 그것의 무릎에도 닿지 않았다. 어깨 위는 어스름에 잠겨 보이지 않는데 그 키가 담장을 훌쩍 넘어 대숲 중턱에 걸려 있었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마른 나무를 쪼는 소리 같았지만 끝이 사람의 웃음처럼 낮게 감겼다.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다 타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쪽을 보고 서 있었다. 부엌에서 큰어머니가 부르는 바람에 고개를 돌렸고 다시 봤을 때 밭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밭 위에서는 대숲만 결대로 흔들렸다. 나는 저녁 자리에서 대수롭지 않게 그 얘기를 꺼냈다. 밭에 허수아비를 참 크게도 세워놨더라고. 웃자고 한 말이었다. 숟가락 소리가 일제히 멎었다. 큰아버지 얼굴에서 술기운이 거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기 이쪽으로 돌아서더냐고 큰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허수아비라고 했는데 큰아버지는
처음부터 그것을 극이라고 불렀다. 몸을 틀었다고 대답하자 큰어머니가 일어나 마루로 난 문부터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안방 옆 골방으로 옮겨졌다. 경로당에서 어른 셋이 건너왔고 제일 연세 많은 어른이 방 내 귀퉁이에 팥을 한 줌씩 놓았다. 문설주에는 흰 종이를 끼운 웬새끼 줄이 걸렸다. 어른은 그것을 금줄이라고 불렀다. 할머니 살아계실 때 들었어야 했다며 어른이 낮춘 목소리로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다. 이 마을에는 키가 8자를 넘는 여자가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어귀에 돌탑 4개가 그 여자를 마을 안에 묶어둔다. 탑 안쪽에서는 나다녀도 함부로 사람을 어쩌지 못하고 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대신 눈에 든 사람은 데리고 간다. 눈에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어른은 내가 본 게 아니라 그것이 너를 본 것이라고 했다. 데려가기 전 사나흘 동안 그것은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찾아온다고 했다. 목소리는 갈수록 늘어서 나중에는 죽은 사람의 것까지 빌려 쓴다는 말도 있었다. 30몇 년 전에도 눈에 든 청년이 있었는데 사흘째 새벽 논둑에서 고무신 한 짝만 나왔다고 했다. 오늘 밤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무슨 소리가 나도 문을 열지 말라는 것이 규칙의 전부였다. 동트기 전에 차로 탑 밖까지 데려다 줄 테니 그때까지만 버티라고 했다. 어른들이 돌아간 뒤 큰아버지는 말없이 내 어깨를 한번 쥐었다 놓았다. 자정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불을 끈 채 벽에 등을 대고 앉아 문고리만 보고 있었다. 모기향 한 판이 반으로 접힐 때까지 나는 그 자세 그대로였다. 창밖에서는 풀벌레가 밤새 울 것처럼 자글거리다가 어느 순간 일제히 그쳤다. 1시가 조금 넘어 마당에 자갈 밟히는 소리가 시작됐다. 발소리는 마당을 반바퀴 돌더니 골방창 아래에서 멎었다. 다음 소리는 창 아래가 아니라 창 위, 처마 끝에서 났다. 키와 짱을 손끝으로 하나하나 쓸어보는 듯한 소리가 처마를 따라 천천히 지나갔다. 꼭, 꼭, 꼭. 이번에는 유리창 바로 넘어 숨소리가 닿을 만한 거리였다. 야야, 자나? 문 좀 열어봐라. 하는 소리가 유리 한 장 너머에서 났다. 큰아버지 목소리였다. 억양도 말끝을 흐리는 버릇도 똑같았다. 하지만 안방 쪽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고 큰아버지가 마당에 나갔다면 내가 몰랐을 리 없었다. 나도 모르겠네 하고 대답하려는 입을 손등으로 눌렀다. 커튼 틈으로 마당 수은등 빛이 한 줄 들어왔는데 그 빛 속으로 그림자가 끼어들었다. 지붕 그림자보다 머리 하나는 더 긴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오래 서 있었다. 그 사이 마을 개들은 짖지 않았고 그쳤던 풀벌레 소리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유리 한 장 두께의 어둠을 사이에 두고 그것과 밤을 나눴다.
3시쯤 그림자가 걷히고 소리도 끊겼다. 방 귀퉁이에 파든 밤사이 물에 담갔던 것처럼 퉁퉁 붉고 검게 변해 있었다. 밭에서는 흙비 맞은 마당에서 나던 것 같은 비린 냄새가 났다. 4시 반, 문밖에서 큰아버지가 나를 불렀고 나는 목소리를 3번 되물은 뒤에야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경로당 승합차가 시동을 건 채 서 있었다. 나는 가운데 줄에 앉았고 어른들이 내 양옆과 앞뒤를 둘러쌌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탑을 지날 때까지 눈을 뜨지 말라고 했다. 차가 움직이자마자 밖에서 뭔가가 나란히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자갈길인데도 발소리는 2걸음에 한 번씩만 났다. 숨소리는 없고 발소리만 있었다. 창문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에 섞여 큰어머니 목소리가 같이 가자고 했다. 큰어머니는 그때 내 왼손을 잡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기돌탑을 지나는 순간 차 지붕이 위에서 아래로 눌리듯 한번 크게 울렸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담요 밖으로 나온 내 손끝이 덜덜 떨리는 걸 큰어머니가 말없이 쥐어주었다. 읍내 터미널에서 첫 차를 탈 때까지 어른들은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해 가을 아버지는 할머니 제사를 서울 우리 집으로 모셔왔다. 지방 쓰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아버지는 네 할머니가 네 목까지 빌어놨을 기라고 한마디만 보탰다. 지난달에는 큰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마에 돌탑 하나가 무너져 마을 사람들이 새로 쌓았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다 쌓고 세어보니 5개더라고 했다. 마을로 드는 길은 4곳뿐이다. 5번째 탑이 어느 집 마당에 서 있는지 나는 끝내 묻지 못했다. 다만 큰어머니가 올겨울을 서울에서 나기로 했다는 말만 아버지 편에 전해 들었다.